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꼼꼼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의 새 정부와 함께 오는 대시세장에 올라타는 법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의 비트코인 전통적인 약세장 9월 진입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바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도주와 급등주를 동시에 공략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MBN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1% 부자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리더 조선일입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수업 주제 어딜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느 쪽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5년마다 오는 큰 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트레이딩 기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새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각 정부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 흐름도 진단해 보면서 투자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큰 장이 왔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경제와 정치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사실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어떻게 입안이 되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도움을 받는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대장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대장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탄력도 있고 그리고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통 10배 내지 최대 50배 이상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50배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서 가신다면 분명히 이번 장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피 5천이 아니라 네. 코스피 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만이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이 왔기 때문에 이럴 네. 때일수록 여러분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이제 지난 정부마다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 한번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서브시디 보조금을 주던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 이전에 DJ 정권 때부터 시작을 했죠. 98년도 때 700원 하던 이 노무현 정권의 OCI가 지금 OCI 홀딩스로 바뀌었는데요. OCI가 노무현 정권에서만 2003년도에 7,050원 그리고 네. 2008년도에 44만 원까지 무려 5,890%가 갔고요. 정권 끝나는 2011년까지는 65만 7천 원으로 무려 8,736%가 갔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DJ 정권 때 700원이었으니까 거의 네. 1,000배 간 거죠. 그럼 다음 정부 때는 또 어떤 게 특징적이었어요? MB 정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4대강 사업하고 자전거 열풍이 불었었는데 네. MB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2008년도에 그 삼천리 자전거가 대표적인데 네. 2008년도에 1,865원 하던 종목이 한 해 만에 이게 9개월 동안 갔습니다. 9개월 동안에 32,650원으로 무려 1,749%가 갔어요. 네. 그래서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권의 입안을 받아서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MB 정권 때의 타이틀이 어떤 얘기였냐면 캐치프레이즈가 증시 코스피가 3천까지 간다는 게 목표였는데 오, 네. 3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8년도 10월 달에
40만 3천 원에서 2011년도 1월 달에 네. 무려 101만 원까지 250%가 올라갔습니다. 250%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는 맨날 상한가 갔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이러고 난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까지 한 30% 조정을 했다가 주도주는 조정이 별로 깊지가 않아요. 30%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1월 달에까지 무려 158만 원까지 전체의 그 수익률이 393%가 갔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맨날 상한가 갔던 겁니다. 대단하죠? 네. 네. 그럼 다음 박근혜 정부 때는요? 자,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MB 정부 때 마지막에 이제 10월 달에 신약 발굴 사업단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MB 정부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FDA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신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때도 이제 수익을 많이 들었었는데 한미사이언스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한미사이언스는 모기업이 아니었고 한미약품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제가 4,000원을 추천드려가지고 2015년도에 거의 이제 평균 가격이 20만 원대 매도를 해서 4,850%의 수익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이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모기업과 자회사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미사이언스가 모기업이고 한미약품이 자회사가 됐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주도주도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주도주는 이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사실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원래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정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의 반사이익을 봤던 기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2020년도 3월 26일 날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해 7월 24일까지 무려 15만 원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1,500%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바닥에서부터 거의 50배가 올라간 거죠. 엄청난 랠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대표적인 게 또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진원생명과학도 코로나 관련주였죠. 그래서 3월 3일 날 2,5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같은 해 9월 2일까지 3만 원까지 무려 1,520%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코로나 수혜를 톡톡히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 방법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증시 격언 중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 투자 대가들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지 함께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팁이 좀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퀀트 트레이드를 원하고 있어요. 퀀트 트레이드는 트레이더가 앉아가지고 맨날 눈 빠지게 차트를 보면서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건데 자동으로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근데 대표적인 퀀트 트레이더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사이먼입니다. 작년 5월 10일 날 86세로 타계를 했는데 이분이 타계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 비밀을 몰라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퀀트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사실 제임스 사이먼하고 이제 동문인 MIT를 같이 나왔던 에드 세이쿼터. 제가 에드 세이쿼터 이분을 좋아하는데 에드 세이쿼터의 트레이딩 기법을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시면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에드 세이쿼터는 사실 미국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헤이그, 바로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헤이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MIT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1970년대부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MIT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MBA까지 마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했던 게 선물 트레이더 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었는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얘기하면 HTS를 만드신 분입니다. 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요. 네. 시카고 거래소에서 보통 트레이딩하고 있는 시스템, 보통 이제 이거를 선물 트레이드 시스템인데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이 거래를 했고 매년 6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사이먼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트레이딩을 시작을 해가지고 퀀트를 들어왔는데 에드 세이쿼터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원래 효시는 퀀트의 효시는 바로 에드 세이쿼터라는 얘기죠. 오, 마지막 인물 한 분이 더 준비돼 있죠. 네, 그렇죠. 이 두 분들은 일정 이제 에드 세이쿼터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고 몇 번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켓 유저들라는 책에서 에드 네. 세이쿼터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는 좀 나오는데. 진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익을 많이 냈던 분에 대한 책을 직접 쓰셨던 분이 바로 윌리엄 오닐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이제 어떤 걸 분석을 했냐면요, 자기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분석하는 것 중에 딱 떠오르는 게 펀드를 100개 이상을 분석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펀드 중에 와, 다른 펀드들은 보통 한 20% 내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네. 매년 100% 이상 수익을 내는 펀드가 딱 2개 있었습니다. 그 2개의 펀드를 분석해서 네. 이분이 한 20개월, 26개월 만에 자기 투자 원금이죠. 펀드를 운영했는데 투자 원금의 26배, 2,600%의 수익을 냈어요. 그 투자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니저님이 새 대가분들의 이 투자 방법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윌리엄 오리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2월달 그리고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세 번째는 심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심리적인 투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먼저 기본적인 분석에 들어가면 저는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팩터를 보고 난 다음에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인데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합니다.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제품 성장성, 기업 이미지, 기타 등등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성장률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얼마 전까지 지금 조방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산업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팩터들인데 경제 성장률, 물가, 그리고 뭐 통화량, 금리 분석 등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시적인 것까지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그런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 나오는 게 캔슬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씬해지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 할 수 있다 슬림인데 벌써 이미 이거를 미국에서는 1960년도부터도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살 빼는 게. 그래서 캔슬림을 만들었던 이 윌리엄 오닐이 이 만든 게 196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캔슬림에는 대문자 앞에 있는 약어를 써서 이제 캔슬림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앞에 있는 캔에 C하고 A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를 뜻하냐면 기본적으로 1년에 여러분들 1년입니다. 1년마다 매년 25%의 EPS가 증가를 한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네. EPS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EPS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출도 매년 영업이익도 25%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첫 번째 고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 A는 A에 관련된 거는 ROE입니다. 리턴 온 에쿼티인데 ROE는 쉽게 얘기해서 공을 벽에 던지면 공이 튀어나오듯이 여러분들이 현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현금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윌리엄 오닐부터 시작해서 워렌 버핏이나 정말 거두의 명인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은 기본적으로 ROE가 10%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캔슬림을 개발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 넘는 건 기본이고 매년 성장률이 연마다 17% 그러니까 10% 찍히고 있다가 갑자기 17%가 넘어가면 그 기업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OE가 17%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투자했던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ROE가 17% 넘어가는 종목들 공략해서 단기간에 무려 2,600% 이상의 수익을 낸 거죠. 기본적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EPS 그리고 ROE에 주목을 해보자. 다음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심리적 분석 방법은요? 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차트와 보조 지표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건데 매수 또는 홀딩,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오닐, 에드 세이쿼터, 제임스 사이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바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패턴이에요. 컵 앤 핸들. 저는 이제 이게 좀 네 글자 길잖아요. 네. 그래서 세 글자 줄여서 컵 핸들러라고 합니다. 컵 핸들러. 사실 핸들러. 컵 핸들러는 사전에 없습니다. 네. 원래 컵 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컵 위에 핸들 해갖고. 근데 컵 핸들러라고 부르는데 컵에 대한 컵 손잡이 패턴을 굉장히 이분들이 투자해가지고 1년에 평균이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고요. 매년 60% 이상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단기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는 게 꼭 컵의 모양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컵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왼쪽에 있는 고가를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할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투바닥, 쓰리바닥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투바닥, 쓰리바닥에 나올 때 이거를 고점을 선을 이어가면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이제 사선을 긋는 건데 사선을 긋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사선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뭡니까? 신고가를 나고 난 다음에 컵의 손잡이를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나는 부분을 공략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거죠. 진짜요? 네. 신고가나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되는 그쵸. 거네요. 원래 이제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장이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원래 시스템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퀀트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때 이런 시스템을 들어갈 때는 꼭 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를 기본적인 팩트로 원래 앞에 넣고 여기에 대한 패턴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지금 여러분 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쵸.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저는 10,000 이상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요. 꼭 이런 패턴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각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장에 맞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장에 맞는 게 바로 컵 핸들러. 사전에 없습니다. 컵 핸들러 이 방법을 쓰셔야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컵 핸들러 패턴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심리적 투자법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심리적 투자를 꼭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드세이 쿼터가 만든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를 자기 제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서 야 이게 내가 쓰니까 1년에 평균 60% 이상 수익 냈다라고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수익이 안 느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굉장히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오르면 그냥 맨날 하던 대로 방식대로 그냥 10% 20% 올라가면 끊어먹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람만 보고 있지 이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맞아요. 보통 이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빨리 로스컷을 해야 되는데 로스컷 시스템도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로스컷을 안 하고 있어요. 물타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아야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에드세이 쿼터가 이 명상하는 곳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켜요 따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적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니저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하반기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어느 그렇죠. 쪽으로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제 이름이 조선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대한민국의 1등입니다. 조선이요? 앞으로. 네, 조선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지금 녹화하는 날이 오늘이 9월 3일이죠. 그렇죠. 네, 9월 3일 수요일인데 9월 2일 날 지금 이제 안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제가 이제 보통 서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네. 어제 야후 야후 파이낸스를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거죠. 파이낸스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보여주시죠. 화면에 지금 보면은 이거는 보셨을 거예요. 화면에서 메이크 아메리카 쇼핑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야후 파이낸스의 이거를 영문으로 딱 캐치 프레이를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클릭을 하니까 어떤 얘기 나왔냐? 네. 얼마 전에 미국이 지분 투자해가지고 인텔 지분을 10% 인수했죠. 네. 근데 10% 인수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자를 딱 해놓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2개가 더 남았다라는 빅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미국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종목들을 아마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뇌피셜인데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종목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 원픽 종목 하나만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만요? 네. 오늘 2개 갖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개를 짧게. 2개를 짧게 그럼 네. 2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인데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원래 MR 탱커를 만듭니다. MR 탱커가 뭐냐면 여러분들 액체에 그 LPG나 LNG를 싣고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고압으로 또는 이제 영하 한 100도 정도로 떨어뜨리면 이게 액체로 변하죠. 그래서 거기에 싣고 날아가는 탱크를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요, 세진중공업이 HD 그룹,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에만 납품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퀀텀 점프를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홈페이지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얼마 전에 6월달, 7월달에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인용을 되면서 조선 기술사 1등. 왜냐? MR 탱크가 고가거든요. 고가의 제품을 HD 그룹만 팔고 있다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을 팔고 있으니까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매출을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2번째 종목은요.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HJ중공업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HJ중공업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군함건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군함건조를 600척,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400척을 했는데 HJ중공업이 1200척 했습니다. 왜 그러냐? 197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해군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군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MSR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 해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그 라이선스 MOU 체결이 곧 이루어지는데 MOU 체결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기부양 고속 상륙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조선사 중에는 유일하게 1977년부터 공기부양정을 HJ중공업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 국제적인 라이센스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미 해군이 MSRA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적군에 침투해서 가장 빠르게 적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날아다니는 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속 부양, 이 고속 상륙장이 필요한데 이 MSRA를 진행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기 부양 관련된 고속정의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달 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메이저는 조선 그 안에서도 기자재 쪽 그 안에서도 최근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던 세진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가져줬습니다. 메이저님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설명 오랫동안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조선일하고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도 제가 아침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매일 8시 10분부터 한 20분, 30분 정도 아침 방송도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방송 꼭 보세요. 그거는 유튜브에 안 나오고요. MBN 골드에서만 방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주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유익한 말씀 남겨주신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달이다라는 9월에 접어들면서 코인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올해도 예외가 없는 9월을 맞게 될지 아니면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해줄지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더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자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또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한번 미리 보기로 풀어주신다면요.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얘기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나요? 오늘은 이제 9월 달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이나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9월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시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이라는 시점, 이제 막 9월의 거래일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코인 시장에서도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9월이 막 시작이 됐잖아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전통적으로 약하다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또 반도체로 한 대를 맞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9월에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9월이 약세장이다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징크스가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요 세금을 2번 걷어요. 오. 4월에 한 번 걷고 네. 9월에 한 번 걷거든요. 그래서 오. 9월 15일이 이제 세금을 내는 구간입니다. 오. 그럼 세금을 낸다고 하면 시중에 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그게 이제 중앙 정부의 계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은 조금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9월 달에 가격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 요즘 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동성의 좌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도 9월 달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돈이 좀 줄어들면 네. 사람들이 투자를 좀 줄이게 되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좀 꺾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9월마다 약세를 보인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도 한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가 좀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이 9월을 맞아서 좀 풀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달 말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단일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런 현상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일단 올해 들어서 되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사실 4월 말부터 굉장히 4개월 동안 급등을 해서 거의 네.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좀 상승을 하려나? 라고 생각하는 그 고래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판매하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네. 대부분의 물량은 갈아타는 물량으로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을 보유한다기보다는 그걸 이더리움으로 좀 옮겨서 투자를 다시 하는 그런 물량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혹은 좀 덜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인 시장에서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다른 주식 시장으로 좀 자금이 빠지거나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 장기 보유자가 왜 팔고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9월에는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금 납부도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빅 이벤트는 FOMC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전에 9월 5일에는 또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나오고 또 10일과 11일에는 정말 관세가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물가지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FOMC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이벤트 그리고 또 그 외의 이벤트 중에 코인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이벤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FOMC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고요. 순서대로 치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과 미국 실업률 발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비농업 고용부터 그다음 실업률. 고용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 정부 때는 그래도 추정치 기준으로 봐도 상향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추정치마저도 좀 하향치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고용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고용이 코인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 유심히 보는 건 아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냥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아니라 네. 금리 인하를 미국 정부가 연속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월 한 차례로는 끝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네. 9월하고 12월 혹은 9월하고 10월 이렇게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8월 중순에 한번
전고점을 갱신을 한 적이 있거든요. 12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시장의 기대치는 3번 인하를 하는 거였어요. 9월, 10월, 12월. 그리고 플러스 9월 달에는 25bp가 아니라 50bp, 0.5%포인트를 인하하는 거를 반영한 가격이 사실은 12만 4천 달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2번 하는 걸로 됐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죠. 아,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그래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를 내려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다 보고 결정하겠다. 네, 그게 뭐였냐면 이유가 물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안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이 수준이 이제 2%인데 2%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이렇게 쳐 올라가는 듯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껏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잡아놓은 게 다 이제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물가를 먼저 잡겠다가 지금까지의 논의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별로 안 고픈 애들한테는 간식 좀 먹지 말고 기다려봐. 뭐 저녁을 먹자, 밥을 먹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애가 너무 허기가 져서 울어. 밥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간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이 부서지는 상황이 약간 비유하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고용이 부서진다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빨리 개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용 데이터가 부서진 상태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내 2번 할 것이다라는 게 쫙 올라가면서 코인 시장의 유동성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지금 9월 달이 사실 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사이에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기채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단기채 금리가 연동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단기채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거꾸로 장기채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장기채 금리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요. 단기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단기에는 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종합해서 어떤 상황이냐고 좀 해설할 수 있냐면 연준이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릴 것 같은데 지금 요 이제 기반 상황이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내리다 보니까 반드시 물가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금리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코인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앞서서 비트코인을 좀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팔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물량들이 그냥 코인 시장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이더리움이 좀 올라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옮겨갔다고 하셨는데 왜 이더리움이 올라가게 된 건가요? 이더리움의 상승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4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매수 압력이 2군데서 들어왔어요. 하나는 미국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DAT 기업이라고 해서 DAT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이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 기업을 얘기해요. 많이 보유할수록 일을 잘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더리움 자체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되게 무식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수가 많아서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그 회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군요. 그렇죠. 8월 달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고래들도 이더리움이 대세인가 하고 이제 올라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9월 달에 제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게 자칫 물가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리다 보면 물가가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내리다 보면 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어. 그러면 사실 이더리움 쪽을 계속 지금처럼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자금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 오를 거라고 8월 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9월 초잖아요. 오늘이 3일 정도잖아요. 맞아요. 예상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더 어려워졌네요. 어려워졌어요. 결국 금리 인하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이 언제까지 올라가줄 수도 알 수 없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건 솔라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알트코인 이름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거론이 되는 이름이죠. 솔라나와 함께 이더리움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또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혼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탈중앙화에 빗대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개념도 너무 어렵고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이더리움부터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사모으는 회사의 의장이 톰 리라고 하는 월가에서 되게 유명한 투자 구루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왜 이더리움을 사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더리움이 차세대 금융의 어떤 도구가 될 거다, 플랫폼이 될 거다, 네트워크가 될 거다, 플랫폼처럼 쓰일 거다. 그렇죠, 기반 네트워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탈중앙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 태생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네. 탈중앙화를 지향했어요. 이 탈중앙화를 지향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은행하면 은행 본사도 있고 행원도 있고 네. 뭐 ATM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도 돼야 되고 모바일 뱅킹도 돼야 되고 그 많은 요소들이 다 합쳐진 걸 우리가 은행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요소들을 운영하는 가령 땡땡 은행 하면 그 은행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만 있는 거예요. 오. 입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출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걔네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제 사실 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이고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탈중앙화가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요. 의존을 덜 할수록. 의존을 덜 할수록. 그러니까 가령 이 방송을 하는데 앵커님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의존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탈중앙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방송 지금 이 방에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네. 작가님, PD님, 뭐 카메라 감독님, 저 앵커님 다 필요 없고 어떤 사람 한 명이서 우리 얘기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탈중앙화가 잘 돼 있는 방송. 그렇죠. 그러면 이 탈중앙화랑 이더리움이랑 연결을 해본다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은 애초에 플랫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기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맞나요? 톰 리 사장이? 이게 이제 잘 쓰이게 될 거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기 위해서는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 네트워크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걸 이더리움이 많이 선점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네. 탈중앙화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되게 자주 멈췄어요. 그러면은 안정감이 좀 떨어지죠. 네. 이더리움은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탈중앙성 그리고 이런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이 훨씬 점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두고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안정성도 좀 높고 신뢰도도 높다라고 한다면 솔라나는 멈춘 적이 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살짝 떨어지고 신뢰도도 약간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걸 생각할까요? 조금만 수정하면 네. 사실은 탈중앙성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탈중앙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분산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키를 잡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키를 잡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한 명이 빵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앵커님이 방송을 하는데 누군가 방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하게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파. 결근을 했어. 네.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없게 예, 되잖아요. 원래 이 역할 해주던 애가 일을 갑자기 안 해버리니까. 근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자기 스케줄을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그때그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이 방이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는 한 사람이 없어져도 잘 잘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델이에요. 가령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터졌어요. 해킹을 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주고받고 그쵸, 보낼 수가 못하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조금씩 역할을 나누어서. 요게 이제 탈중앙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업을 조금 해놓자.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탈중앙성이 좋을수록 네.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만들기가. 아, 그렇네요. 이게 예. 빠짐없이 다 각자의 위치에 잘 있어야 되고 예, 막힘없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은행이 뭐 해킹 당해가지고 금융을 못 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되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그 일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탈중앙성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건 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 개별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노드들의 스펙이 엄청 높아요. 좋은 컴퓨터를 써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게 멈춘 적이 없다는 게 사실 좀 대단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솔라나에 집중을 좀 해서 보자면 솔라나가 가진 메리트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준비되어 있는 질문은 네.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무엇일까? 이 질문이었는데 네. 연결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뭐냐면 일단 빨라요. 빠르다, 네. 그리고 싸요. 싸다. 하지만 불안정성이 조금 있다. 불안정성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아, 그 멈추는 사례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 발전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네. 네, 발전하고 있는데 당장 어떤 금융의 도구로서 월가나 네. 이런 기존 금융권들이 뭘 고르지라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전성이라는 그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네, 그리고 빠르고 싼 게 굉장히 좋지만 항상 그게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국내 이야기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는 빗썸이나 업비트가 테더, 우리는 테더라고 잘 알고 있고 영어 명칭으로 하면 USDT죠. 이걸 상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단기 금리가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서서 장기 국채랑 단기 국채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단기적인 금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장기 금리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예, 많지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재밌는 현상이 네. 테더를 도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 두 거래소가 코인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대여요. 네, 코인을 말하자면 빌릴 수 있는, 거군요. 네.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네. 한국에만 있는 그게 있거든요. 네. 가격 차로 네, 발생하는 그렇죠. 그거. 글로벌 암호화폐와의 가격 차이.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오, 정말요? 네. 빌릴 수 있는 걸 개발해냈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보통은 빌리는 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활용을 하냐면 네. USDT를 빌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팔아요. 빌려서 팔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오르면 수익을 찾나요? 우리나라는 원화 거래소니까 네. 빌려서 이걸 팔면 내 수중에 원화가 들어오게 돼요. 아, 그러면- 살짝 환전의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달러 매도, 원화 매수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빌렸다가 팔면 원화로 수익을 갖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코인을 사죠, 보통. 아, 그러면 USDT를 샀다가 원화를 챙기고 그걸로 코인 시장으로 가는. 네. 오, 되게 재밌는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네. 이제 달러 그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던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원래는 이제 보통은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지금까지를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사실은 그 물량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빌려서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놨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걸 사서 원화를 챙기고 네. 수익을 보고 있더라.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딱 그거 뭐 해서 이거를 대여를 해가지고 팔면 수익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질문 자체가 이 코인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건이 이제 거래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네네. 취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사실은 생기기 시작했다. 네. 사람들의 움직임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레거시 금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매크로 코인 시장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일정적으로도 기대할 부분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안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는 10월을 목표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2단계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기서 좀 우리는 다가오는 10월에 어떤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한번 추측해 본다면 어떤 점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은 10월 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보호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코인 하면서 뭐 손해를 보고 이게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투자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10월이라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7월 18일에 통과가 됐던 미국의 그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일선 규제 기관들이 이제 규제를 다듬고 있겠죠. 자기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1월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이 우후죽순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또 중요한 포인트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FOMC 얘기를 하면서 페드가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는 게 이 크립토 영역, 크립토 분야의 한정에서는 네. 금리 인하 같은 효과가 있어요.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매수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행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 늘어난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 같은 경우가 정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많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법제화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좀 매크로단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활성화가 되었을 때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FOMC 정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수업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